예, 경영학의 이해식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 전략에 이제 포터 등이 주장한 것에 따르면요. 기존의 전략, 경쟁 우위 규칙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쟁 우위하고 경쟁 전략, 그것은 이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경쟁 우위의 원천은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어떤 것이 경쟁 우위에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앞전에 제가 쭉 얘기했다시피 그럼 자본을 가진 것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경쟁의 우위를 갖는 것이냐 이거죠. 경쟁 우위의 원천은 스마트하면서 연결된 제품,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 우위를 갖는다. 정강 형실 같은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정강 형실이란 것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피팅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물리적인 것에다가 버추얼한 것, 즉 가상적인 것을 컴바인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를 결합함으로써 그죠? 결합함으로써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거죠. 우리가 옷가게에 갔는데 그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고 싶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옷을 입는 것을 내가 옷을 입으면 내가 옷을 또 그 손님대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내가 옷을 많이 입어보고 또 뭔가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구입하려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 요즘에 이제 그 맥도날드나 이런 패스트푸드집에 가면 자동 그 자기가 서서 이제 그 개개인이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그 주문기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3D 카메라에 찍히고 거기에 찍혀 있는 자기의 어떤 모습의 이제 일종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본인의 아바타가 되어서 거기에 그 매장에서 나오는 옷들을 하나씩 피팅 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모습도 나오고 그냥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자기의 체형이 이제 그대로 3D로 3D 카메라에 의해 가지고 찍히니까 옷의 사이즈하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매칭을 시키면서 이 옷을 입었을 때는 뭐 좀 엉덩이가 당긴다든지 허리가 뭐 앞이 조금 너무 품이 좁아서 불편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코멘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코멘트가 나온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개인의 기호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높인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제 보통 매장 같은 데 가면 구매자들이 자신의 눈에 이렇게 자신의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죠. 그렇지만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호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에 대한 또 좀 이제 부담을 느끼죠. 구매의 부담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죠?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정강 현실이다. 그래서 구매력과 판매력을 더 높이는 이제 이러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경쟁 우위의 원천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경쟁 우위의 원천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스마트하면서 연결된 제품이란 게 어떤 거냐면 사물 인터넷 그죠? 과는 유사하지만 스마트하면서 연결된 제품은 제품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제품의 본질에 초점. 사물 인터넷은 이제 여러 가지를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스마트하면서 연결된 제품은 제품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기술이 제품 자체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스마트 피팅이라든지 그죠? 뭐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보면은
정보기술이 제품 자체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피팅하는 그러한 어떤 정강 현실을 반영한 일단 그러한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그 제품들 결국 옷이면 옷, 안경이면 안경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끼봤을 때 이제 모습이 어떤 거냐. 뭐 그러한 제품들, 실제적인 제품들의 어떤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옷의 본질에, 그죠? 그 다음에 안경의 본질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성은 물리적인 제품 플러스 정보 기술인데 센스,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연결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부 구성은 물리적 제품 플러스 정보 기술, 그죠? 센스,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연결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외부 구성이란 것은 제품의 클라우드, 그죠? 제품의 클라우드인데 제품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부 구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여 제품의 기능성과 성능을 개선한다. 그죠?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여 제품의 기능성과 성능을 개선한다. 자, 이것이 이제 스마트하면서 연결된 제품이다. 즉, 이 스마트하면서 연결된 제품은 결국은 제품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물 인터넷하고는 유사하지만 사실은 제품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기술이 제품 자체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그죠? 자, 내부 구성은 이제 물리적인 제품 플러스 정보기술이죠. 정보기술은 이제 센서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외부 구성은 제품의 이제 클라우드 제품의 데이터 저장,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제품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구성.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여 제품의 기능성과 성능을 개선한다.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하면서 연결된 제품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스마트하면서 연결된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것은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정강현실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하면서 연결된 제품,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기업은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경쟁 전략, 경쟁 우위의 규칙은 동일한 가능성이 높다. 경쟁 우위 규칙하고 경쟁 전략하고 경쟁 우위 규칙이라는 것은 거의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의 경영 전략은 이러한 스마트하면서도 연결된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이란 게 무엇입니까? 4차 혁명 시대의 디지털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해서 변환된 형태의 디지털 정보가 디지털 회로, 장치,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되고 저장되어 전송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이다. 먼저 다시 한번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해서 변환된 형태의 디지털 정보가 디지털 회로, 그 다음에 장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되고 저장되며 전송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지털화다. 그죠? 결국은 디지털화라는 것은 디지털 회로, 장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되고 저장되어 전송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기 구분과 디지털 혁명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디지털 혁명 이전의 시기는 아날로그 형식의 데이터, 맞죠? 아날로그 형식의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디지털 혁명 시기는 아날로그 혁명의 데이터를 디지털 혁명의 데이터로 변환, 부분적인 거. 완전한 디지털 혁명 시기는 물리적 재화를 디지털 제공품 혹은 디지털 재화를 물리적 제공품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전환시키는 역할. 즉
물리적인 것은 디지털 제공물 혹은 디지털 재화를 물리적 제공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 재화를 디지털 제공물로 변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재화를 물리적인 제공물로 변환하는 것은 향후 디지털 혁명의 이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에 대한 이제 정의는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의 전략. 4차 혁명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혹은 정보가 자신의 시대, 자산의 시대이다. 자산은. 그게 자산이다. 돈이 아니다. 자본이 그 힘이 아니다. 이런 디지털이 결국은 자산인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데이터를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 구성 분야는 정보 자산의 조직적 체계화하고요. 정보 자산의 통계 및 관리를 하고 정보 자산을 분석하고 정보 자산 활용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관리 구성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관리 구성 분야다. 그래서 이제 CEO의 정보 흡수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아무리 안에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CEO가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면 그것은 이제 큰 의미를 갖기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CEO의 정보 흡수 능력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또는 정보가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각색한 것, 요리한 것이 바로 정보가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뭡니까? 요리한 것. 그죠? 데이터를 뭔가 가공한 것. 가공한 걸 하면 되겠네. 그죠? 가공한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데이터나 또는 이런 정보가 자산인 것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나 데이터가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자산을 잘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 구성 분야를 보면 정보 자산의 조직적 체계화를 해야 되겠죠. 정보 자산의 통제를 해야 되겠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이러한 정보 자산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정보 자산에 대한 활용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요. 데이터 관리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은 CEO의 정보 흡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있고 정보가 많이 있어도 CEO가 이제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정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이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에서 빅데이터는요.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은 질적으로 우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다음 왜?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인지 시스템 관련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역량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인지 시스템 관련 분야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역량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죠? 지각, 우리 영어로는 perception이라고 하죠. 지각 분야에서는 분야별 인공지능 역할 차이가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음성 인식과 이미지 인식에서의 오류를 차이를 내보면 그죠? 어떤 것이 이제 더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진단성,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연출하는 것, 연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의 진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인출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의 진단성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뭔가를 진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사결정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특정 분야에서만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일반화된 일반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즉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있는데 다방면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가지 한계인데요. 어떤 전공 분야, 전문 분야,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잘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다방면하게 이렇게 잘하는 것은 아직은 한계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죠?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의 일반화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한 이제 다각적인 종합적인 검토는 좀 힘들다 이 말이죠. 그걸 하려면 또 다른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특정 분야에만 유효한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들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직도 일반화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아직 상존하고 있다.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영 효율의 향상, 공공망 관리의 효율화, 공공망 관리, 자, 주문 업무의 효율성, 재고 관리의 효율성,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망 관리의 효율하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영 효율성이 이제 향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망 관리의 효율화, 즉 주문 업무를 효율화하고 재고 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점포 운영의 효율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운영 효율성의 어떤 향상은 다시 말해서 공급 관리망의 효율화와 점포 운영의 효율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공공관리망의 효율화에는 주문 업무, 그 다음에 재고 관리를 갖다가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에서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했죠. 예측의 정확성을.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유형을 보면, 지도학습 시스템, 특정한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자, 지도학습은 처음에 인간이, 컴퓨터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요것은 명제를 만드는 거죠. 명제를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는 그러니까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거 하나의 명제잖아요. 그죠? 이런 명제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아는 거죠.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구나.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나나를 계속 좋아하면 그것은 원숭이다. 이렇게 또 명제를 갖다가 만들죠. 그걸 만들다가 다시 뭡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바나나를 좋아하는 것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처음에는 지도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도학습이. 인간에 의한 지도학습이 필요하다. 지도학습이 필요하고 이 지도학습을 기초로 해서 컴퓨터는 스스로 뭐냐면 배우고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각색하고 디벨롭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 시스템이 있는데 특정한 문제의 솔루션을 스스로 찾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가 인공지능 초기에는 머신러닝을 하잖아요. 머신러닝은 결국은 이제 초기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지도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으로 가서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찾고 스스로 비슷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명제를 부여하고 저것은 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수많은 이제 표본들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표본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 그죠? 무엇이란 걸 갖다가 찾아내는 그러한 경지까지 간다. 그 다음 강화학습이란 것은 뭐냐? 정해진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도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강화학습이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유형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다. 강화학습은 특히 정해진 목표에 가장 근접하게 도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학습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은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유형으로서는
기계학습 시스템, 비지도학습 시스템, 그 다음에 강화학습 시스템 이렇게 있다. 그죠? 강화학습 시스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직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직의 특성은 어떠하냐? 조직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조직이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그죠? 조직이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조직이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은 유연성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조직이 크로스 펑크션, 즉 다기능으로 협력하는 자율적 소규모의 팀 단위 조직이 우리가 이제 에자일 조직이다. 에자일, 그죠? 에자일 조직으로 변화한 네 가지 필러, 즉 주축이 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에자일 조직이라는 것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다기능으로 협업하는 자율적이고 소규모 팀 단위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다기능, 크로스 펑크션, 우리가 멀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멀티 펑크션, 뭐 이런 것. 뭐 한 조직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기능적으로, 그죠? 다기능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이제 조직을 우리가 에자일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에자일 조직의 어떤 키는 다기능을 위한 협업으로 자율적이고 또 단위가 소규모다는 거죠. 팀 단위 조직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러한 에자일 조직이 되기 위한 네 가지의 필러, 즉 기둥, 주축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프로세스는 빠른 실행으로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실행 기반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실행으로 고객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실행 기반 프로세스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요, 기능이 통합되고 권한이 위임되고 성과 책임을 가지는 자기 완결성 소규모 조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기능이 통합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성원들이 거기에 이제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합해져 있는 거고요. 또 스스로 어떤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위임되어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라기보다는 권한이 최대한 위임돼서 그 조직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빨리빨리 내려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자기들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과 동시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죠? 그러한 이제 자기 완결성 소규모 조직이다.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재들이 있나? 일단 주인의식을 갖고요. 자율성에 기반한 내재적 동기부여다. 자율적이다. 자기의 어떤 자기 일이다. 자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율적인 기반이 있고 그러한 기반들이 내재된, 그죠? 스스로에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결심이 선, 그죠? 자기 스스로에 이제 내재된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주인의식이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리더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프랭코치형, 그죠? 프랭코치라는 것은 이제, 프랭코치라는 것이 뭡니까? 같이 코치인데 앉아가지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같이 선수들과 뛰면서, 그죠?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제 그렇게 해서 길을 잡아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브레인 코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은 브레인 코치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 이러한 필러들, 이러한 주축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다기능, 크로스 펑크션한 협업하는 자율적 소규모 팀, 즉 우리가 이거를 에자일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조직이 유연성을 가지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다기능적이고 유연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 그죠?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조직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러한 조직들, 이러한 애자일 조직들로서 어떤 경우에 이러한 애자일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러한 애자일 조직들은 말 그대로 크로스 펑크션, 그죠? 그 다기능적이다. 다기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문제가 복잡하거나 복합적인 경우에 이러한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문제가 복잡한, 단순하게, 우리 보통 보면은, 회사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우리가 안 되는데요. 이건 우리 영역 밖인데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속된 얘기로 복지부동, 자기 것이 아니면 그냥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경향들이 크죠. 어떤 조직이든 그런 조직, 특히 공무원 조직은 그건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 누구 하나,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애자일 조직이 없다면은 그 조직은 결국은 민원인들로부터 그 민원인들은 고객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일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필요성이 이제 그 필요 존재 자체가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된다면 조직이 무용화되고 조직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거나 복합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애자일 조직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이 처음에는 불분명한 경우죠. 그죠?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거나 복합적인 경우는 솔루션이 처음에는 불분명하죠. 어떻게 정확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필요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죠. 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조건들이 형성되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기존에 있는 조직들은 크로스 펑크션 하지 않은 조직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조직, 회사에서의 조직들은 대부분 뭐냐면 유연성이 떨어지죠. 유연성. 자기가 하는 일만 한다. 자기가 하는 일만 자기 일이다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근데 4차 산업시대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정대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진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프로세스들이 결국 큰 거대 공룡을 집어삼킬 수 있는 거죠. 수삽 시간에.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급속하게 옛날에는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이런 시대에서는 이게 입소문을 타고 또 사용해 보고 경험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에 피드백이 굉장히 느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대처할 수 있었죠. 그죠? 현상이 가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선점한 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 빠져나가는, 퍼지는 속도가 하루아침에,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SNS에 검색 사이트에 뭐가 하나 떴다, 1위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뭔가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순간 삽시간에, 그죠? 일파만파. 또 그것이 또 SNS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급속하게 또 정폭되잖아요. 정폭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포털에 있던 것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급속하게 정폭이 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떤 기업의 하나의 어떤 단점이나 문제도 완전히 삽시간에 정폭돼서 퍼져나가 스프레딩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그런 이제 시대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주 유연성이 빠른 기업,
빠른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들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주 크로스 펑크셔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죠. 이제 그런 기획들이 그거 없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직은 생존하기가 힘들다. 최종 사용자와 긴밀하게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그죠? 이러한 경우에도 크로스 펑크션한 게 창의적인 팀이 명령과 지시에 의한 그죠? 보통의 그룹들은 명령과 지시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런 명령과 지시기보다는 자율적이고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성과는 더 큰 거죠, 그죠? 그래서 권한이 위임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명령과 지시에 의한 그룹보다는 성과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팀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그걸 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휴먼 리소스,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총무, 인적, 이제 사람을 뽑는 거, 그죠? 우리가 이제, 외국에 보면 이제, 어떤 기업에 보면, 휴먼 리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보면 총무과, 이런 거, 인사과, 그죠? 그래서 이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서 H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아까 조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러면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의 계획, 개발, 활용, 유지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즉 Human Resources Manag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모집, 선발, 채용, 교육 훈련, 배치,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적 자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 설계 및 조직 개발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HRM, 즉 인적 자원 관리, Human Resources Management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인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자, 성과를 많이 내는 고성과자는 평범한 성과자에 비해 4배 정도 생산적이다. 이런 이제 그 통계가 있습니다. 4배 정도 더 잘한다. 그죠? 복잡성이 높은 직종의 경우 고성과자는 평범한 성과자에 비해서 8배 생산적이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가 높은 고성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그것은 뭐 단지 조금 이렇게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4배 내지는 8배까지의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생산적인 생산 그 차이가 난다. 그죠? 생산량의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에서 인재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중요하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 관리는 인적 자원 관리의 프로세스는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인적 자원 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인적 자원 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적 자원 관리는 자, 인적 자원, 인재 모집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에서 필요하는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적 자원을 선발하기 위한 관문입니다. 그죠? 모집 경로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과는 다르다. 그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컨벤셔널하게 인적 자원 관리는 사회 공고를 하고 사내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했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셜미디어, 인터넷 기반 모집 경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유니레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외에도 페이스북, 링크인 등에 통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죠? 보통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데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업주들을 많이 가입시켜서 이 기업주들이 주기적으로 리크루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고 있죠. 그러면 자연적 거기에 잡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리크루트 광고를 보고 서로 연계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안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회원들이 보다 친근감 있게 계속적인 SNS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어떤 자기에 맞는 직군이 있어서 모르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거기에 가입된 CEO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기업의 장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장점들 그러면 그쪽에 가입된 또 고용주들도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모인 그러한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 하나하나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면접을 보고 인재를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그죠?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4차 산업시계는 어떤 기업 모집 즉 리크루트에 대한 어떤 프레임도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다. 그죠?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하고는 달리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시험 쳐가지고 특정한 내가 원하고 또는 뭐 보수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단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어플라이 하는 그러한 시스템보다는 요즘에는 SNS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SNS를 하면 SNS 상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본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기업의 어떤 채용의 평가자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기업 어떤 이름이 올라왔을 때 바로 SNS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SNS 검색을 해서 SNS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면접의 보충 사항으로서 어떻게 보면 면접보다 더 신뢰성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SNS에 해온 그 부분들, 그죠? 그 부분들을 보고 이제 다 참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SNS에 올려놓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또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할 때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합니다. SNS나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고 혹이나 거기에서 뭔가 뭐 자기들이 이제 하고 뭐 잘못된 점이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한테 결정적으로 서류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좋은 점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SNS가 없으면은 채용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안 하죠. 그죠? 말은 하지 않지만 웬만하면 좀 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SNS 계정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하고 거기에서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 담당자들은 평가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기반의 모집 경로가 강화되고 있다. 자, 그것도 이제 직접 소셜미디어에서 리크루팅을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링크드인은 바로 거기서 광고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우선 페이스북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통해서 광고, 즉 구인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SNS가 아니더라도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SNS 계정에서 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정보는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그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어떤 생활이거든요. 생활이고 그다음 가장 솔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 및 면접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서류 전형 과정도 변화가 됐다 이거죠. 기존의 이력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직원이 검토하여 선별을 했죠. 인사과 직원이.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직원 검토에도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킹 활동 정보 목록, 자기소개서 등으로는 불충분한 정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원자를 평가, 그죠? 이런 것들도 지금 그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갖다가 절감하고요.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아까 이야기하는 소셜 네트워킹 활동 정보 목록,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원자 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여러 자원을 통한 여러 지원서를 통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제 이런 평가 방법들에서는 이제 인간의 어떤 우리가 인사평가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류입니다. 오류라는 거거든요. 인사평가자가 저지르는 오류들, 이제 이것을 가장 잘 완화시키는 것이 좋은 인사평가죠. 그래서 인사평가자가 저지르는 이런 오류들이 이제 뭐 평균화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견.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인사평가자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평균점을 주는 거죠. 평균점을.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의 어떤 한 면을 다른 면에도 확대시켜서 확장시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외모가 좋다. 그럼 그 외모가 좋은 그 부분은 외모가 좋은 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면 모든 다른 평가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 뭐 어떤 한 부분을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하고 일을 하다가. 근데 그 한 부분이 다른 부분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한 부분이 좀 부정적이다. 그럼 다른 부분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그 한 부분이 긍정적이다. 그럼 다른 부분도 다 긍정적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이제 편중화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사평가의 오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면접과 채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 있다. 그럼 학력 한 부분을 보고 다른 부분도 또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블라인드도 하고, 인공지능을 동원한 이제 지원자 평가도 하는 이유가, 이 인공지능은 아주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알고리즘을 인풋을 시켜놓고 이제 그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이 즉 인간이 하는 평가하고는 많은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계적이고 아주 냉철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공정성의 면에서는 그것은 일단 인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비가 큰 것이 공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성의 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떤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원자 평가가 많이 성황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보충으로서 소셜 네트워킹 활동 정보를 갖다가 접목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 소셜 네트워킹도 그 자체가 다 알고리즘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들어오고요. 그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또 그대로 평가가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마케팅에 사용하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한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자주 썼던 키워드로 우리 맞춤 광고가 이제 구글이나 다른 데서 뜨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구글이 이 정보를 수집해서 필요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그 기업들이 타겟팅 광고를 하는 거죠. 그죠? 타겟팅 광고를 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결국은 이제 소셜 네트워킹에서 우리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라든지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크랙션 되는 거죠. 수집돼서 결국 그것이 분석돼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인사이트, 그 사람을 상세하게 이제 파악하는 걸 우리가 인사이트라 합니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형성되면 그 사람에게 마케팅 할 것의 어떤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파악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원자 평가의 이제 효율성과 공정성과 효과성이 제고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적 자원, 즉 인재 선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어떤 모집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면접 과정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과정에도 변화가 왔는데요.
기존에는 면접관과 지원자 간의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을 실시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뭐 공사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인공지능 면접을 갖다가 실시하는 거죠. 그죠? 인공지능 면접이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거기에서 질문되어서 피드백된 걸 분석하고, 그죠? 그 다음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평가 자료로서 인사 담당자에게 제공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똑같은 기준에 의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요? 객관적인 자료,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근에 여러분들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이 증가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장 큰 것은 공정성이 제고되고요. 그 공정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평가자의 주관적 편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이거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을 제고한다. 효율성하고 효과성. 그건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력 수급의 이제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원자 직무 역량의 적합성 높은 직무 배치가 가능하다.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인공지능 면접을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 지금 필요하는 이 직군에 맞는 사람이다, 맞지 않는 사람이다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직군에 맞는다고 판단이 났다면은 이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그 판단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은 결국 뭡니까? 평가자들이, 또는 우리가 이제 지원자들이 그죠? 또 인공지능을 쓸 때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을 면접하지 않을 때는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 씁니다. 그 시간 많이 걸리죠. 이런 것들을 다 줄여줄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하는 것도 기존에 개인이 면접에서 하는 이런 시간들을 다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이 면접하면 거기에서 주관도 들어갈 뿐더러 또 그 면접 행거를 갖다가 면접하는데 사람이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1차적으로 필터링해서 한 면접에는 거기에는 개인 대 페이스 대 페이스 한 면접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면접은 최종 면접. 그냥 얼굴 보고 뭐 이렇게 뭔가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발견하지 못한 뭔가 이렇게 뭐 특이한 것이 없는가 그것만 보는 거죠. 간단하게 그죠? 그 부분만 거기서 뭐 점수를 매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전에 그것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 비통과 그것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건 또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자가 원하는 시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가 인터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래서 특정한 무슨 일이 있어 갖고 면접에 참석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익을 또 다 줄일 수가 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기업은 비용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채용 소요 기간도 단축합니다. 그 다음 또 기업들이 이제 면접에 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비용을 또 주잖아요. 차비도 주고 이런 것도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집에서 인터넷에 앉아서 하니까 4차 산업 시대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도래해져 있다. 그죠? 도래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그런 방향과 스킬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면접을 봤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어떤 것들이 나왔는가, 그죠? 주로 어떤 것을 묻는가. 그다음에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러한 이제 교재들도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충분히 이러한 면접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면접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우리 직군에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지 1차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겠죠. 그죠?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직군이 있다면은 아니면 이제 그 직군을 배분할 수 있는, 그죠? 그 직군에 배분을 하든가, 그죠? 아니면 이제 직군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직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먼저 이제 파악을 하겠죠. 보통 우리가
인간에 의한 면접은 이제 그거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객관성이 없을 수 있죠. 객관성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성적이 엄청나게 높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적과 관계없이 어쨌든 이제 채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이 사람 적합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사실은 보니까 적합성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성적은 엄청 높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 사람을 갖다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성적이 높은데 왜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제 잘 그거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공정성을 제고한다. 가장 큰 거죠. 효율성을 제고한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지원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면접이 가능하고요. 채용 소요 기간이 그죠?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줄어들고 또 비용도 많이 단축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은 방금 이야기했죠. 평가자의 주관적 편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효과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인력 수고의 불균형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효과적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효율성은 인풋 대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인풋 대 아웃풋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채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죠. 일단 그 사람을 채용하는 동안 여러 사람이 동원되죠. 회사에서는. 그죠? 그동안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원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죠. 시험 치러 가고 면접 보러 가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될 공간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개개인의 어떤 비용으로 보세요. 이 총 비용과 이 기회 비용을 한다면 이 사람들의 비용도 엄청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인풋 대 아웃풋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인재를 갖다가 선발하니까 아웃풋은 크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도, 기업이 자기들이 원하는 충분한 인재를 갖다가 건지지 못했다면 그건 또 뭡니까? 효율성이 인풋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아웃풋은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은 적절하게 이러한 인재들을 적절한 곳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효과성이다. 그죠? 그래서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래서 물론 사람의 면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적합성이 높은 직무에 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면접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일 정확한 정보는 면접을 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요즘 커뮤니티랑 꼭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요. 특히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이런 SNS나 이런 데 가입해서 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재나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보들을 조금 신빙성을 검증하면서, 그죠? 그것도 그런 정보들이, 개인이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정보가, 사실과 다를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의 제한점, 즉,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뭐냐면, 기존 특성 전이라, 자, 축적되어 있는 기존 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직무 환경에 대한 적용이 제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이 있죠.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거냐. 자, 이쪽에서 이 정도의 대답이 나오면은 이것은 A, B, C, D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공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이 스탠다드가 다 알긴 알아요. 면접자들이, 인사평가자들이. 그런데 이 보고 어떤 정실의 그 기준을 정실에 의해서 그 기준을 갖다가 완화시키거나 강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자기가 좀 봐서
자기가 나온 학교다. 아니면 자기가 사는 고향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고무줄처럼 이렇게 그걸 못하게 한 것이 알고리즘. 그 컴퓨터가 하면은 그런 거 전혀 반영 안 하죠. 기계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공정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알고리즘 자체는 인간이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을 갖다가 반영해 놓았다. 그죠? 그러면 새로운 시대나 새로운 트렌드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이 돼서 어떤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존 특이 전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계속적으로 속된 말로 우려서 사용한다는 거죠. 우려서 사용한다. 새로운 것이 업데이트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직무 환경의 적용이 제한된다. 자, 면접관에 의한 선발에 비해 인공지능에 의한 선발이 우수하다는 증거가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죠. 아직은 미흡하다.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어떤 가이드라인, 즉 알고리즘에 의해서 0 이상이면 뭐 1을 주고 0 이하면 안 주고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봤을 때는 정서적인 면이 들어가는데 이 정서적인 면이 항상 나쁜 건 아니죠. 그죠? 내가 봐서 저 사람 딱 보니까 성적은 좋고 맡았는데 인성은 나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건 자기 주관이죠.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기계로 하여금 판단하게 했는데 어떤 자기 주관력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관과 경험이 반영돼야 될 때가 있죠. 자, 봤는데 저 사람 어디서 봤다 이거죠. 자기가 우연히 봤다. 그때 보니까 억수로 나쁜 행세를 하더라. 그건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계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그건 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음성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판단할 수가 없죠? 음성을 보면은, 이제 인간은 보면, 저 사람, 저런 음성을 가진 사람은 뭔가 좀,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 근데 기계는 뭐 정신병자가 얘기해도 똑같이 받아들이죠.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이 이야기해 똑같이 받아들이죠. 그래, 인간은 뭡니까? 저 사람이 멘탈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걸 우리가 필링이 오는 거죠.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과 기계의 장단점입니다. 그죠? 장단점. 인간이 했을 때는 공정성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나 이런 여러 미묘한 것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계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음성 언어가 입력되고 그 언어가 언어로서 인식되면 그냥 그거는 그냥 정상적인 거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향된 결과 도출. 그죠? 인공지능은 자체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명제를 인간이 제공합니다. 자, A는 B라는 명제를 주죠. 자, 그 다음 이런 A라는 B라는 명제를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명제를 학습하고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은 스스로 그 명제를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나나, 원숭이다. 이것은 원숭이다. 이것은 바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뭐라면 다음에 명제를 줍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명제를 갖다가 인식을 하고 이제 그 명제를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누구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가르면 그러면 누구도 원숭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는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어요. 충분한 데이터가.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명제를 줬는데 그럼 바나나를 좋아하는 건 모두 다 원숭이다. 이렇게 이제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충분한 데이터 축적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바나나를 좋아하는 것도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지만 사람도 바나나를 좋아한다. 그럼 바나나를 좋아하는 건 무조건 원숭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바나나를 좋아하는 건 무조건 원숭이다. 자, 그거는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충분한 데이터는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자기가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명제를 만듭니다. 그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머신 러닝. 머신이 스스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이제 이미지 같은 것을 스스로 많은 수백 수천만 개의 이미지를 갖다가 빅데이터로부터 검색함으로써 지식을 확보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소위 하는 딥러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더 디벨롭된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러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거치면서 인공지능은 스스로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이러한 이제 디벨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이제 그때는 완벽한, 그죠? 완벽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이제 완벽한 그런 이제 평가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부분들이 항상 더 보조돼야 되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의 기능은 인간의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에서 그친다는 거죠. 보조하는 기능. 그죠? 그래서 인간의 기능을 보조하는 기능을 거기에 이제 한정돼야지 인간을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대체하는 기능이 되면 이제 이것은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이제 4차 산업의 디지털 혁명을 이용을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전제는 뭐냐면 이러한 기계 문명은 결국 인간의 보조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을 리플레이스 한다고 했을 때는 인간은 이제 기계에 이제 종속된다는 그러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이제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 교육 훈련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육 훈련의 변화도 있죠. 기존에는 기업 주도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훈련 방법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첫 번째는 교육훈련의 디지털화입니다. 온라인 형태의 교육훈련이죠. 온라인 형태의 교육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최소한, 그죠? 완화시킨 거죠. 레코드를 해놓으면 필요한 시기에 피교육자가 접근하고 그 다음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에 대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소적인 어떤 제약도 극복이 되는 거고요. 집이나 자기가 편한 장소에서 어디든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 훈련 욕구 충족이 가능하다.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이러한 디지털화된 온라인 형태의 교육에서는 개개인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교육 방법을 추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교육훈련 학습 행동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직원들의 경력 개발에 대한 정보도 제공이 되고, 또한 교육훈련의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우리가 물리적인 교육 환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물리적인 교육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이버상에서, 그죠? 그 다음, 어떤 교육 인원의 수도 제한이 없고 여러 가지 또 쌍방향도 가능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쌍방향 어떤 미디어들이 뭐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디어들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을 통해 다수의 직원 및 다양한 직무 수행자 간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하다. 서로 간에 공유함으로써, 그죠? 같은 하나의 그 방에서 교육함으로써 얼마든지 의사교환이 가능하고 또 새로운 참여자가 필요할 때는 또 쉽게 그래서 서로 조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온라인 교육, 메신저, SNS 연가해서 압축된 오프라인으로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 메신저, SNS,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또한 압축된, 그죠? 이러한 이제
그 모집이 필요하다. 그죠? 모집이 가능하다. 자, 다음은 평가 방법도 변화가 됐죠. 이제 기존의 평가 방법은 전문 지식이나 일반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또 평가 방법으로는 인터뷰, 질문지, 통계적 분석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했었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가 방법은요. 평가 내용은 이제 기존의 평가 방법 플러스 개성 등 그죠? 기존 평가 방법으로 찾기 어려운 부분까지 평가한다는 점이고요. 또 평가 방법도 기존의 평가 방법에다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거죠? 그 사람이 사용한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향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죠? 인적 자원 역량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가 방법은 기존의 평가 내용에다가 개성 등 기존 평가 방법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평가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는 거고 또 비정형적 데이터까지 분석 가능하다. 그 다음 이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인적 자원 역량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겠죠. 자, 또한 보상체계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보상체계를 연동을 하겠지만요. 직급이나 양적 분석, 매출액 등,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존의 보상체계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직급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승진했다는 것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이야기하니까요. 양적 분석이란 거는 일단 매출액 등, 그죠? 이러한 것들로 분석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직원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는 직원들은 영업부라든지 이렇게 산출이 가능한, 그죠? 또한 이제 보통 보면은 생산직 같은 경우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기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양적 분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상 체계는요. 기존의 보상 연동 기준 플러스 아까 방금 이야기한 이러한 양적 분석이 힘든 부분들에 대한 질적 성과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양적 분석의 차이를 가져오는 질적인 요인, 그죠? 에 대한 평가, 그 질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들, 조금 추상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질적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존 보상 체계를 연동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기에다 플러스 질적 성과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제 성과 보상 수준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죠. 그죠? 신속한 피드백 바로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바로 나오니까요. 또한 이제 자신의 성과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이제 모니터링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다는 것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와 보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인식을 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경력 개발입니다. 경력 개발. 그래서 이제 경력 개발 체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질적 기준을 주로 적용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종업원의 희망 직무, 종업원의 관심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력 개발을 했는데,
4차 산업시대의 어떤 그 경력 개발 기준은 기존의 질적 기준 플러스 양적 분석 내용입니다. 직무 연관성에 대한 질적 분석과 기존의 것이죠. 플러스 양적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경력 개발 경로 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 인재에 대한 경력 개발은 기존에 있는 질적 경력 개발 플러스 양적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기존의 질적 경력 개발 기준이란 것은 조급원의 희망 직무에다가 종업원의 관심사 이걸 기초로 해서 직무 연관성에 대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양적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냈느냐에 따른 거죠. 그죠? 이런 퍼포먼스는 결국은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 이제 최적화된 경력 개발 경로가 제시가 가능하다. 뭐 이래서 뭐 그쪽에 자기가 희망하거나 또는 관심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능이 있거나,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희망이나 관심은 있지만 어떤 아웃풋이 안 나는 경우, 생산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또한 이제 다른 부분으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경로, 즉 진로 경로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제시책이 있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자, 인적 자원, 즉 인재의 인적 자원을 강화, 인재를 만들기 위한, 그죠? 기업이 갖춰야 할 역량은 어떤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자기 회사에 적합한 인재상을 수립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어떤 정도의 인재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회사의 업무와 동떨어진 인재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한다면 고용한다면은 그 회사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사에 적합한 인재상을 수립해야 되고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축적돼야 됩니다. 성과와의 연계성을 보정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축적이 필요하죠. 그죠? 성과와의 연계성을 보정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 및 축적이 필요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죠.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축적해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그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일단 정보하고 데이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가공되기 전의 것을 우리가 그걸 데이터라 그러고요. 그 데이터를 가공한 후에 우리 가치를 가지는 것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가공을 통해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필요하는 정보로 데이터를 변환시킬 수 있는, 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그 기업이 필요하는 데이터를 익스트랙트 하지 못하면, 추출하지 못하면은 그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정보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이 그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마케팅이나 타겟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 모형 구축 역량이 있는 직원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직원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또한 인적 자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인적 자원이 뭐 어떤 거죠? 그냥 단지 필요할 때 뭐 그때 필요한 인원들을 모집해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페이를 준다. 뭐 이 정도로 끝난다면은 효율성 있게 인적 자원을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지 못하면 인적 자원의 리크루팅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고,
또한 인적 자원으로 의해서 효율과 효과성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효율성은 아까 얘기했죠. 인적 자원에 드는 비용 대비 그가 생산하는 생산, 그죠? 그 다음에 효과성은 인적 자원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을 우리가 효과성이다. 그것이 배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 능력을,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것은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자사 직무별로 적합한 인적 자원을 배치할 수 있는 회사의 역량이 필요하죠. 그것을 또 배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사과 이런 데가 굉장히 휴먼 리소시스가 굉장히 인적 자원이라는 거예요. 휴먼 리소시스란 말은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죠. 그죠? 자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이 될 수 있고 또한 인적 자원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리소스 중에 자원의 어떤 분류 중에 가장 중요한 분류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적지능 알고리즘 구축 영역, 자, 인공지능 알고리즘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인적 자원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위해서 기계에 의존할 경우에 이 기계에 대해서 이 기계가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구축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조금 전에 한 거죠. 그러한 이제 역량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은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이제 역량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니까 데이터만 이렇게 수집한다 해서 그 데이터가 정보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역량, 그 기업의 역량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죠? 돈보다는 빅데이터. 물론 이러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자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본이 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빅데이터에 대한 컨셉과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은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 축적된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가 갖추어야 될 역량은 무엇이냐? 그럼 어떤 사람을 기업들은 선발할 것이냐? 어떤 사람 기업들을 선택할 것이냐? 그죠? 자, 풍부한 인적 자원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업은 가장 큰 것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 왜? 이러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을 가지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성, creativity입니다. 그것은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호기심은 이제 우리가 curiosity가 되겠죠. 그 다음에 creativity,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자원 또는 감정지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감성 자원 또는 감정, 그러니까 굉장히 이모셔널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감성은 아직까지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무리 감성적인 분야를 우리가 감성적이란 것은 어떤 겁니까? 뭔가 우리 전체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어떤 언어상의 억양과 눈빛과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것을 순식간에 그러한 오랜 그러한 정서적인 표현들을 접함으로써 얻어진 경험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인간이. 그죠? 슬쩍 지나가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그죠? 말끝이나 행동에서, 그죠? 알고 있지만 기계는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 아직까지 힘들다. 이것은 오랜 경험의 인간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하나의 능력이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기계가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에게서 요구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감성적, 즉 이런 풍부한 감성 자원 또는 감정지능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4차 산업시대의 기계가 인간의 어떤 잡을 리플레이스먼트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인간의 가치가 남아있다. 결국 뭡니까? 그럼 이러한 감성적 지능과 풍부한 감성을 지닌 사람이 선택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죠. 기계는 아직까지 팀워크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다음은 시너지 효과인데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합을 뛰어넘는 집단지성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톡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지식이 어울려서 나오는 걸 우리가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하는 것.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너지 효과, 이거 중요합니다.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고요. 개인의 합을 뛰어넘는 집단지성.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거기에서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오는 것. 그죠? 그게 집단지성이다. 복잡한 문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한다. 그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유한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지성을 집단지성으로서 해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죠.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함으로써 그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죠?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가 갖춰야 될 역량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서 활용되는 분석 모형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예측력이 있어야 된다. productive하다. 자, 예측적 분석 모형. 자,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 트렌드 예측, 그죠? 미래의 경향을 예측한다. 새로운 데이터가 속할 범주를 분류하고요. 데이터가 변하는 경우 미래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까 등 이러한 것들을 자, 예측적 분석 모형이라는 것은 predictive 분석 모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 트렌드를 예측, 새로운 데이터가 속할 범주를 분류하고요. 데이터가 변하는 경우에 미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까 등등을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적 분석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redictive model이라고 하죠. 기존 데이터 활용해서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성이 있는 인재의 식별하기.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결국은 당시에 이러한 분석 모형이 적용되면은 면접 시에 향후에 위험성이 있는 인재가 누군가를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측적 분석 모형입니다. 또 고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력서 분석으로 직무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찾아내기는 규범적 분석 모형이라 합니다. 그죠? 자, 어떤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각 해법이 미래 트렌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prescriptive, 그죠? prescriptive, 그럼 prescription 우리가 이제 처방한다, 규범적, 그죠? 그래서 규범적 분석 모형은 어떤 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 해법이 미래 트렌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환경을 분석하여 속도를 늦출 것인지 혹은 높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규범적 모형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미래 트렌드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환경 분석해서 속도를 늦출 것인지 높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사용되는 모델. 결국은 같은 이야기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델이 결국은 규범적 분석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인적 자원 관리에서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미래 인력 계획 수립 시에 활용되고 아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예측하고요. 종업 경력 개발에 따르는 목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 종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통찰력, 즉 그러한 것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활용되는 분야가 바로 미래 인력 계획 수립 시 아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예측할 때 종업 경력 개발 목표에 대한 통찰력을 필요로 할 때, 이럴 때 인적 자원 관리에서 데이터가 많이 활용된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인적 자원 관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모형은 예측적 분석 모형, 그다음에 규범적 분석 모형,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적 관리에서 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이제 미래 인력 계획 수립 시 활용이 되고요. 아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예측할 경우에 또 종업 경력 개발 목표에 대한 통찰력을 예측할 경우이죠. 그죠? 통찰력. 이 종업을 교육했을 때 이 종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아직은 지금은 조금 저조하지만 아직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원인지 아닌지, 그럼 미래에 어떤 직원들, 누가 어떤 곳에 가장 적합한 직원인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할 때 인적 자원 관리에서 데이터가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측적, 즉 프로딕티브 분석 모형은 위험성이 있는 인재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식별하는 거고, 또한 고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를 미리 예측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갖고 있다.